그날도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오늘은 당신이 밥 좀 사요.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올해로 72살, 4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무시당하는 기분 느껴보셨죠?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던 경험. 그 순간은 참 괴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게 되죠. 제 나이 72이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동료 선생님들, 퇴직하고 나서는 동네 주민들, 취미 모임 친구들까지. 그 중에는 참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무례한 사람들은 아무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내죠.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계세요. 항상 야, 이리 와봐 하며 소리치고 넌 그것도 모르냐? 라고 꾸짖으시는 분. 그분이 누굴 괴롭히나 살펴보니 항상 고개 숙이고 죄송해요만 반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례함에는 패턴이 있어요. 그들은 친절한 척하면서 내 시간, 돈,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잖아. 이런 말들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무례한 사람의 진짜 무서운 점은 교묘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무시하진 않아요. 그저 농담인데 뭘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며 책임을 피해가죠. 제가 오랜 세월 깨달은 인생의 비밀 하나. 무례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 거절 못할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죠. 여러분이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만난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생들에게 인기 많고 동료들도 편안하게 대하는 분이었죠.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누구도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분은 항상 친절했지만 선이 분명했어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달라요. 착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해서 돕지만 만만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해 이용당합니다. 제 나이 들어 깨달은 건 지나친 굽신거림이 오히려 갑질을 유도하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매번 제게 추가 업무를 넘기셨는데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무리한 요청을 하셨을 때 이 업무는 준비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요.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교감 선생님은 제 답변에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합리적인 기한을 주셨죠. 이런 경험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대신 웃으면서도 제 입장을 명확히 말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이웃분이 그러시더군요. 도현 씨는 항상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전에는 제가 재미없어서요 라고 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땐 달랐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지니 그 이후로 그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비밀은 자기 가치를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하하지 않아요. 나 정말 바보 같아라는 말 유머로 던진 것 같지만 실은 스스로를 낮추는 말입니다. 어휴, 내가 맹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이는 꼬리표는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겸손하다는 이유로 자학적인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무례한 사람들에게 약점이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 제자 중 한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죠. 전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맞았어요. 같은 말들이요. 그 아이는 똑똑했지만 친구들은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하고 말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 말 그대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못한 일이 있다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제가 더 알아볼게요 라고 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해줍니다. 제가 4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학부모 한 분이 매번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는 해주세요. 처음엔 도와드렸는데 점점 요구가 많아지더군요. 어느 날 그분이 또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제 아이 과외도 좀 해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해준다던데. 그때 전 정색도 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 원칙에 맞지 않네요. 좋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놀랍게도 그분이 화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그럼 좋은 선생님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셨죠. 거절해도 관계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무례한 상황을 다루는 핵심은 정색 없이 유쾌하게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화내거나 상처받는 표정을 짓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학부모가 매번 학교 행사 때마다 특별 대우를 요구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앞자리에 앉혀주세요. 발표회 때 우리 아이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같은 말이었죠.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 들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임을 맡게 되었고 그 학부모님이 또 특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 부분은 학교 규정상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서요. 대신 자녀분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놀랍게도 그 학부모님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이 나이가 많으니 이번엔 당신이 밥 사야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화내며 왜 내가 밥을 사야 돼? 라고 하면 분위기가 불편해지죠. 네, 그럴게요. 라고 하면 다음에도 계속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좀 어렵겠어요. 다음에 제가 커피 살게요 라고 웃으며 말하면 어떨까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노인회에서 있었던 일도 생각나네요. 한 어르신이 항상 저보고 이 선생, 넌 글 잘 쓰니까 내 손주 자기소개서 좀 써줘.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도와드렸는데 점점 더 많은 일을 부탁하시더군요. 어느 날 이번에도 손주 자기소개서 부탁해.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웃으면서 어르신, 제가 직접 쓰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옆에서 조언해 드릴게요. 언제 손주분이랑 같이 오실래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르신도 그래, 그게 맞겠구먼. 하고 수긍하셨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도현 씨는 시간 많으니까 이것 좀 도와줘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치죠. 이럴 땐 지금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언제 필요하신지 알려주시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또 다른 패턴은 농담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겁니다. 이럴 땐 그런 농담은 저한테 통하지 않네요 라고 웃으며 말해보세요. 사실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혀지지 않아요. 저도 오랜 시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고 나서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니 자연스러워졌죠.
중요한 건 웃는 얼굴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화내거나 무안해하지도 않으니 더 이상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지죠. 웃으면서 제압하는 한마디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무례한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으며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네요 라고 말하는 연습.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반복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자신감 없는 아이들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 몸짓, 말투, 표정이 모두 달라집니다. 어깨가 처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무의식 중에 나는 만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의욕을 잃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제 자신감이 사라졌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처음엔 저도 억지로 자신감을 가져야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죠. 진짜 자신감은 성공 경험에서 옵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매일 경험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제가 시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저녁, 내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3가지를 메모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10분 걷기, 전화 한 통 하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일들을 해내면 체크 표시를 했죠.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런 걸 성공이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60일쯤 지나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계획한 걸 매일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니 저도 모르게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에 힘이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도 선생님, 요즘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실행 루틴이 있어요. 매일 저녁, 내일 할 작은 성공 3가지를 다이어리에 쓰세요. 아주 쉬운 것들로요. 다음 날 그것들을 실천하고 성공했다는 메모를 남기세요. 이걸 60일만 반복해 보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건 자신감은 말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생기면 무례한 사람들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제가 퇴직한 후 새로운 취미로 수채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서툴렀죠. 그런데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작은 성취감이 쌓였습니다. 그러자 미술 모임에서도 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똑같은 저인데 달라진 건 제 안의 자신감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방어력을 키우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매일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 무례한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먼저 양보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았죠.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요.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유연하지만 담길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향한 따뜻함과 함께 나를 지키는 단단함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맡게 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교감 선생님이 되었을 때였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일이 저한테 몰려왔어요. 처음엔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깨달았습니다. 그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제가 거절을 못해서였어요.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착한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 돕지만 만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세우지 못해 이용당합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팁을 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3초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습관적인 예스를 줄이면 불필요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팁은 요청을 그대로 받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언제까지 필요한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거죠. 세 번째 팁은 상대의 말투와 태도를 거울처럼 반사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 높은 톤으로 말하면 여러분도 비슷한 톤으로 답하세요. 누군가 반말을 하면 우리 서로 존댓말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정중하게 제안해 보세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내 마음의 경계선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불편한지 명확히 하는 거죠. 제 경험을 하나 더 나눌게요. 50대 중반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이 선생, 주말에 와서 이것 좀 도와줘요.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땐 달랐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주말에 가족 약속이 있어서요. 월요일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후로 저를 더 존중해 주셨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착하지만 단단한 사람. 그게 바로 무례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디다 보니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저는 인간관계를 세 개의 원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안쪽 원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 오랜 친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두 번째 원은 그냥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취미 모임 친구들이죠. 이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세 번째 원은 가볍게 스쳐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사람들이죠. 이들과는 예의를 지키되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원들이 섞일 때 생깁니다. 특히 첫 번째 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선 안 될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삶은 힘들어집니다. 제 동창 중 한 명이 있었어요. 50년 지기 친구였죠. 하지만 그 친구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도연이는 항상 그 모양이지. 이 같은 말들이요. 오랜 친구니까 참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진 않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를 존중해주는 새 친구들을 만났죠. 여러분, 첫 번째 원에서 독이 되는 사람을 멀리해야 건강해집니다. 그게 가족이라도 오랜 친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결정입니다. 무례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제가 퇴직하고 들어간 동네 노인회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친절도 감사히 여기는 분들이었죠. 그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세상에서도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